고 우남 이승만 박사는 7월 27일 그의 생전의 소원에 따라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이 박사 이후에는 아침 8시 이 화장을 떠나 3군 의장대에 의해 운구됐는데, 지난날 대통령 직후로부터 하야하던 날과는 달리 이날의 이화동 거리에는 수많은 시민들의 울음이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90평생 조국을 위해 바치고 한국 근대사의 거대한 발자취를 남긴 고 이승만 박사 이후에는 상주 이인수 씨와 호상 변영태 씨 등 수많은 시민들이 뒤를 따랐는데, 720명의 소복한 남녀가 집렬한 장례 행렬은 광화문 거리에 이르렀습니다. 해마다 고인의 탄신을 경축하던 광화문 거리에는 예나 다름없이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건만 이제는 묵묵히 고인을 장송했습니다. 정동교회에서 영결 예배를 가졌는데, 이 박사는 생전에 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보기도 했습니다. 김 목사의 주례로 영결 예배가 있은 다음 소복한 여인들의 헌화가 있었습니다. 영결 예배를 마친 이 박사 이후에는 573개의 만장을 앞세우고 100만 인파의 장송을 받으면서 동작동 국립묘지로 향했는데, 원구 행렬은 1km나 뻗쳤습니다. 이 길은 이 박사가 반세기 동안의 망명에서 8.15 광복과 더불어 금이 관양하던 길이며 조국의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길이었고, 또한 하와이로 향했던 새벽의 망명길이기도 합니다. 무려 7시간의 도보 끝에 이후에는 4시 45분 동작동 국립묘지에 이르렀습니다. 해마다 현충일 날이면 이곳을 찾아 무명용사들의 명복을 빌었던 고인이 이제 이들 조국의 수호신과 함께 고이 잠들었습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은 정일권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조사를 통해서 이 박사는 몸소 역사를 짓고 또 역사 위에 숱한 교훈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5시 40분 영결식에 이어 이 박사 이영구는 한강수 굽어 보이는 공작봉 유택에 하관되어 그리웠던 조국 땅에 영면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전 세계의 애국 국민 여러분, 또 전국의 애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당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폭염과 장마 때문에 참 고생을 합니다. 지난주는 국부 이승만 박사의 제58주기 서거를 맞이해서 장례식에 관한 그런 영상과 함께 사진 설명을 해드려서 역사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해가 얼마나 국민의 생활에 밀접되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그 수해를 대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박정희 의장의 수해 방문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지난주 영상에서 못 본 거 국부 이승만 박사의 장례식 영상과 함께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이제 혁명 이후에 대통령이 되어서 추산치수의 그러한 역사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 동지들이 조원진 대표님과 함께 예천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의 최고의 책무입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먼저 지난주에 이어서 국부 이승만 박사의 장례식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부 이승만 박사께서 얼마나 위대하셨는지 장례식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초기 화면을 보고 계신데 거기에 세 가지 존영을 제가 게시했습니다. 맨 왼쪽이 바로 1920년 5월 달에 워싱턴 DC에서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되고 찍은 최초의 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진은 1955년도에 공식적으로 독일 사진 작가를 통해서 최초의 공식 존영을 촬영한 것입니다. 이 존영을 전국 관공서라든지 이 학교에 이제 게시를 했고, 그래서 1년 후에 이제 화가가 칼라로, 그 당시는 이제 칼라 사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라로 초상화를 그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1960년 3월 26일, 즉 국부 이승만 박사의 85회 생신이죠. 3.15 부정선거가 부통령에 대한 부정선거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은 무투표 당선이 되어서 제4대 대통령이면서 85회 생신 기념으로 촬영을 네 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4.19 학생의거입니다. 4.19 혁명이 아닙니다. 4.19 학생의거가 일어나서 이제 이승만 박사께서 사태의 책임을 지시고 하야를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4대 대통령직을 하야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조차도 정말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즉 자기가 직접적인 책임이 없지만 이기붕이라고 하는 자유당 자기 부하의 책임으로 말미암아 그런 부정선거가 왔고, 학생들이 소요로 다치게 되자 학생들을 칭찬하면서 스스로 권력을 이양하는, 그야말로 건재해서 물러나는, 인류 역사상 이런 권력자가 없었죠. 그 어떤 권력자가 자기 임기가 마치기 전에 스스로 하야를 합니까? 자,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이제 그 장례식 영상을 사진을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사진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뵀습니다만은 이제 65년도 7월 19일 날 월요일 날 새벽 1시에 이제 하와이 마우라니 요양원에서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고 양자 이인수 박사가 이제 차에 내려서 방문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이제 고국에서도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제5대 대통령 된 지 2년 차입니다. 3년 차입니다. 그런데 국부의 소천 소식을 듣고 최초의 영수회담을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국민 민생을 위해서 영수회담을 해라. 이재명이 야당 대표로 사법 리스크가 있긴 있지만 그건 그거고 국정은 국정으로 영수회담을 그렇게 권하는데, 그 최초의 영수회담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국부의 장례식과 함께 전국의 안정을 위해서 민중당, 그 당시 야당 대표죠, 박순천 여사와 회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사진에 이승만 박사가 하야하고 장면 정권이 들어서면서 참 어이없는 그러한 또 법안을 만들죠. 즉 국부 이승만 박사의 정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정치적 행동 금지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아예 법으로 만드는데 참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부 이승만 박사께서 소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법이 의미가 없어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정식으로 이 정치 금지 행동을 해제하는 법안을 결의하는데, 그 제안 이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승만은 한일 병탄 이후에 해외에 망명하여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반생을 바쳤으며 건국 후에는 초대로부터 3대에 이르기까지 근 12년에 걸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의 국가 기반을 닦고 반공체제 확립에 이바지한 공헌이 지대하며, 특별히 이게 또 중요하죠. 5.16 혁명 후에는 수성 한성, 그다음에 하와이를 한문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병상에 누워 심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발전과 혁명 과업 수행에 정식적인 고문을 하는 등 공헌이 지대함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간에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의 갈등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의 추종자들과 국부 이승만 박사의 추종자들 사이에서의 개인적인 감정과 갈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적인 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국부 이승만 박사 박정희 대통령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해에 장면 내각 정권을 이루었던 장면 총리가 소천했습니다. 거의 1년, 딱 1년 만에. 역시 장면 내각 정권이 물러나면서 5.16 혁명으로 말미암아 그때 역시 혁명 정부에서는 똑같이 장면, 그러니까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받았죠. 장면 정치행동 금지법을 발의한 겁니다. 근데 역시 장면 전 총리가 소천하니까 이것이 의미가 없어서 그때도 결의한 결의문인데 뭐라고 그때는 결의했는 거 아니? 장면은 건국 후에 유엔 총회 한국 수석 대표, 초대 주미 특명 정권대사, 부통령, 국무총리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체계의 확립과 국가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이건 역사적으로 그대로 맞죠? 자, 혁명에 관해서는 5.16 혁명 후에는 은인자중하면서 혁명 과업 수행에 음양으로 이바지한 공헌이 다대함을 인합니다. 그래서 음양으로 막연하게 공헌했다고 하는 것으로 이승만 박사와 큰 차이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장례식 사진이거든요. 보세요. 규모가 거의 10분의 1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똑같이 대형 태극기 여전사들이 선두에서 인도하고 또 영정을 인도하고 만장이 따르는데 거의 모든 게 10분의 1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지난주 보셨던 것처럼 이제 국부의 유해가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봉영식을 하죠. 그래서 봉영식 재단 위에서 여학생이 태극기를 장식하고 꽃을 장식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바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최고의 예우를 하죠. 즉 모든 삼부 요인을 다 총동원해서 유해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삼부 요인이 하면은 이제 대법원장 조진만, 또 국회의장, 그리고 여당 야당 대표, 또 내각, 또 주한예교 사절단, 유엔군 사령관 관계자들이 총동원 되었습니다. 이 대법원장 조진만은 우리 조원진 대표님과 같은 배천조 씨고 1925년에 바로 조선인 최초로 일본 그 고등문과라 그러죠.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사법고시인데 역시 이제 그 당시에도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와 같은 그런 과가 있으면 행정과, 사법과, 또 외교과가 있었는데 바로 행정과로는 이창관이라는 분이 이제 1923년도에 최초였고, 바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사법과는 조진만 대법원장이 그 당시 1925년도에 최초로 한 그야말로 천재죠, 천재. 자, 그래서 쭉 이제 앞에 도에 있는데 제가 다 해석하기는 거기에 나이를 다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양 허정 내각수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고, 또 재헌국회 기도했던 이은영 목사, 또 국회부의장 나영근, 장경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이제 바로 이화장의 유해를 안치해서 최초로 국부 이승만 박사의 유해가 공개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뚜껑을 열어서 이인수 박사가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하와이에서 염울한 그런 박사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이 이제 이화장에서 문상을 받는데 바로 이때 요 영정 사진은 1948년 5월 10일 날, 즉 재헌국회 선거 때 이승만 박사가 이화장에서 기자회견하는 그런 아주 젊었을 때의 모습이 되겠죠. 거의 그러니까 한 10년 전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조국에서 상을 당하니까 이걸 준비를 하니까 여러 가지 사진 중에 이 사진을 이제 전용으로 사진했고요.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영정을 사정했고,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밖에도 여러 가지 장식을 했는데 바로 가운데 있는 사진 아까 보셨죠? 바로 1960년도 3월 26일 날 제4대 대통령 무투표로 당선되고 생일 때 두 네 분이 촬영한 사진이고, 왼쪽에 있는 조그만 사진은 이게 바로 최초의 전용입니다. 즉 초대 국회의장, 1948년
5월 30일 날 초대 국회의장이 되고 그때 촬영한 최초의 조명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직 그 대통령을 선출하기 전이니까 국회의 의장으로서 그 사진을 이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분 그 초기에 장례식 영상을 보셨죠? 그 영상을 이제 제가 사진과 함께 쭉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이제 보시면, 여러분, 이화장에서 운구가 출발하는데 맨 앞에 명정이라고 그러죠? 명정이 나가는데 이 명정은 누가 썼느냐? 바로 소전 손재영 서예가가 쓰셨고 대통령 전주 20지구라고 하는 그런 한자입니다. 바로 이 소전 손재영 선생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서예 스승이십니다. 이승만 박사가 서예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모든 분야에서도 기초를 세우셨고 요즘으로 하면 국전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셨을 때 바로 소전 손재영 선생이 서예 부분에서는 아주 최고의 지도자로 이승만 박사가 키웠는데 그분이 명정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이화장에서 나와가지고 종로 쪽으로 나가는 모습인데 대형 영정이 보이죠? 대형 영정. 대형 영정은 그 당시 이렇게 대형으로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세운 인하대학교 있죠? 인하대학교 대학원생인 홍승홍이라는 청년이 밤새 이것을 영정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대형 영정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이화장에서 빠져나와서 종로로 쭉 내려오죠. 많은 분들이 이게 종로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 왼쪽 사진에 보면 제가 빨간 표시를 했는데 CLS 대한기독교서회의 그 건물이 보입니다. 바로 종로 2가에 대한기독교서회가 있죠. 그래서 CLS라는 것은 바로 기독교 문학 연합회 그 정도 기독교 문학협회 이 정도 되겠죠. 놀라운 것은 1910년 한일 합방이 되자마자 이제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에서부터 이렇게 독서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에게 실력을 키우는 독서 운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올해까지도 지금 123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회 건물이 보이고 그 오른쪽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나가는데 자, 말씀드린 대로 맨 선두에 바로 대형 태극기가 행진하죠. 우리의 지금 행진 대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여전사들이 대형 태극기를 행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동맹의 의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맹 관계요 형제 관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성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정과 전용이 아니라 이제 지도부가 현수막을 들고 또 때로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대형 전용기를 또 이렇게 들고 행진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만장기가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구가 따르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 사진에 이제 방송 차량 뒤에 운구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정동제일교회에 들려서 장례비를 드립니다. 이승만 박사는 제가 다음 주에 또 특집으로 설명하겠지만 이승만 박사는 세례는 미국에서 장로교에서 받았고요. 1956년도 1월 달에 정동제일교회에서 선거에 의해서 장로로 피택이 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원로 장로라든지 은퇴 장로라든지 명예 장로라든지 그런 제도가 없이 다만 장로가 돼서 다만 직책을 맡느냐 아니면 직분만 가지고 있느냐 그랬는데 이승만 박사는 당연히 어떤 교육부를 맡는다든지 재정부를 맡는다든지 그런 부서를 맡지 않고 직분만 장로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동제일교에서 또 물론 배제학당에 1895년 2월에 입학하면서부터 정동제일교회 체풀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의 그 모교회라고도 할 수가 있죠. 거기서 장례비를 드릴 때 특별히 미국의 상원 원목인 프레드릭 해리스 목사가 그 당시에 82세인데 오셔가지고 직접 장례 때 추모사를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에 보면 정동제일교회 그 재단이 보이고 내부가 보이고 강대상에서 추모사하고 오른쪽에 이승만 박사의 영정인데 이때 영정이 바로 1955년도에
촬영한 공식 영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해리스 목사님이 한참 활동하실 때, 즉 이승만 박사의 독립운동부터 그리고 건국, 구국, 한강의 기적에 이를 때까지 이승만 박사가 그야말로 하야하실 때까지 대한민국 사회 각 분야에 이 해리스 목사가 아주 치대한 공헌을 합니다. 즉 트루먼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도 상원 원목이었기 때문에, 자 1949년부터 1969년 약 20년 동안을 미국의 상원, 하원과 상원이 있는데, 상원 결국에 이제 의회 전체 목사를 역임하는데 했으니까 뭐 역대 대통령 루즈벨트 트루먼 대통령 때부터 포드 대통령 이르기까지, 닉슨 대통령 이르기까지 하신 분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트루먼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국부 이승만 박사의 그 견해를 이렇게 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이 프레드릭 해리스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독립운동 때는 이 워싱턴의 파운드리 감리교회라고 여기를 담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출석했기 때문에 또 이승만 박사와는 아주 절친한 그런 친구라기보다는 좀 그렇죠, 후배, 동생과 같은 아주 그런 관계로 이렇게 장례식에 추모를 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장례 예배를 마치고 10시경에 장례 예배를 마치고 이제 11시경에 출발하는데 동작동 국립묘지까지는, 그 당시는 이제 국군묘지였었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승만 박사는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시기 위해서 국립묘지로 승격시켜서 대통령을 모신 거죠. 그래서 약 11km가 되는데 이 11km가 되는 거리를 거의 약 7시간에 걸쳐서 행진을 했고요. 놀라운 거는 그 당시 서울시 인구가 350만이었습니다. 1965년도 당시 서울시 인구가 350만이었는데 100만 명의 인파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린이, 노약자 빼고는 거의 참석했고 빨갱이만 빠지고 다 참석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빨갱이도 이렇게 구경하려고 이렇게 몇몇 사람은 참석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서울 인구의 3분의 1, 그러니까 노약자, 어린이 빼고는 거의 가정을 뭐 한 사람 지키고 다 나왔다고 볼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의장께서 혁명을 할 때는 250만이었습니다. 250만이 결국 5년 만에 100만 명이 늘어난 엄청난 이제 그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는, 인구의 증가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장례 행렬만 1km입니다. 그러니까 태극기에서부터 맨 끝에 장례 행렬만 1km고, 말씀드린 대로 350만 서울 인구 중에 100만 명의 인파가 참석을 했고, 그리고 정 11km를 7시간에 걸쳐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이제 뭐 시청을 빠져나오는데, 그 대한문을 거쳐서 빠져나오는데, 바로 이게 운구 차량입니다. 운구 차량 위에 또 대형 태극기를 이제 장식을 했고, 차량이 이동하지만 그래도 운구원들이 흰 소복을 입고 앞에서 또 뒤에서 끌고 미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남대문에서 서울역으로 진입하는 모습인데, 그 다음 사진 보면 어마어마하죠. 지금 남대문에서 이제 돌아가지고 서울역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역을 빨간 박스로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 집회 장소가 있는 서울역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럼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남대문을 빠져나와서 서울역을 지나는 장면입니다. 운구 행렬이죠. 자동차의 운구. 국부 이승만 박사 유해를 실은 운구차가 이제 남대문에 빠져나와서 지나가는 모양인데, 뭐 전 인도와 차도를 다 채웠고 모든 건물 옥상마다, 건물 창문마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한강교를 이제 건너는 모습입니다. 예, 한강교 다리 보이시죠? 그래서 태극기 여전사가 맨 앞에서 그리고 영정이, 홍승홍 대학생이 그 그린 영정을
한강을 도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립묘지에 도착을 했죠. 국립묘지에 도착한 상황은 어떻는지 외국인 기자가 찍은 영상이 1분짜리 영상이 있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묘지 연결식 그 장면 모습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소리가 없습니다. 제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현충문 앞에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연결식장은 현충문 앞 이제 이동하는 거죠. 예. 연결식 후에 장지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장지에서 이제 하관식을 또 하게 되죠. 예. 자, 그러면 아까 보신 영상을 보다 자세하게 사진으로 이제 보면서 제가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4시경에 국립묘지 연결식장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운구 차량이 보이죠? 그래서 쭉 운구해서 왼쪽에 보이는 게 바로 현충문입니다. 현충문 앞에서 우리가 기자회견하죠. 그 자리입니다. 바로.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연결식장 모습, 현충문 앞에 설치한 연결식장 모습인데 고 전 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 연결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여기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영정을 말씀드린 대로 1955년도 그 존영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이제 연결식을 마치고 장지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이제 거기에 탱크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6.25 관련 전시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비행기가 있고 앞에 이제 수륙 장갑차가 있는데 자, 맨 앞에 이화여고 학생들과 또 태극기 여전사들이 태극기를 이렇게 교대로 그러다 또 진행하는 모습이고 그 뒤에 이제 영정이 따르고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그 뒤에 운구 행렬이 올라가죠. 자, 운구 행렬이 올라가는데 운구 행렬만 720명의 소복을 입은 남녀 청년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배제학당과 이화여고 학생들이 이렇게 720명이 운구를 했고요.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가끔 행진하죠. 국부 이승만 박사, 박정희 대통령 각각 묘소까지 행진할 때 그 개천입니다. 개천 옆에 이제 돌담을 올라가는데 만장이라고 그러죠. 만장만 573개입니다. 만장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배제학당 학생들이 기술했는데 우리 공화당 당원 중에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 중에도 이때 만장을 든 동지가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관식입니다. 천막을 쳐놓고 이제 그 밑에 하관식을 하는데 빨간 원 표시가 바로 벤프리트 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철기 이범석 장군이 있는 모습인데 잘 눈에 안 보이죠? 하관식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이제 하관을 끝낸 다음에 묘지를 정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모양으로 조성을 했고 그리고 태극기는 조기로 개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이틀 후에 7월 27일 날 바로 어제였죠. 7월 27일 날 방공포로 석방한 날 장례식을 거행했는데 이틀 후에 이제 묘지 분봉을 다 정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묘지에 분봉을 한 모습이고 한강이 잘 보이죠. 정말 경치가 좋죠. 명당 자리죠. 그래서 한간에는 뭐 역술인, 풍수지리가 지창용이가 동작동을 점지했다. 그거 다 세상 말로 개소리 거짓말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직접 헬기를 타고 원태섭 중장과 함께 그리고 미 8군 부사령관 페렌바우 중장과 함께 헬기를 타고 전국을 다 답사해서 결국 동작동을 선택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때
이승만 박사도 이렇게 국정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용산 문제가 심각하죠. 역술인 얘기가 나오고 무속인 얘기가 나오고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도 어떻게 연결했어요? 바로 최순실은 무당이고 최순실이가 청와대에서 굿했다라는 거짓말로 기독교인들을 아주 왜곡시켰잖아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민감하니까. 그거 다 거짓말 아닙니까? 최순실은 무당도 아니고 또 더군다나 청와대에서 굿한 적도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게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속였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목사와 장로들이 그 말에 다 거의 100% 속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윤석열 그렇게 엮어서 탄핵을 했는데 그 엮은 그 윤석열 검찰 정권이 역술인에게 또 엮여가지고 지금 자업자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다 철저히 이분들 천재인데 자기들이 천재인데 누구한테 의지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뭐 세계사적인 천재인데 모든 분야의 천재인데 그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최명신 장군인가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아주 명당 자리로 소문이 나서 장군 출신인데 명당을 잘 찾는 자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형지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보면은 저기다가 토치카를 세우면 좋겠다. 저기다 기관총을 설치하면 좋겠다. 저기다가 이렇게 해서 지형지물을 파악하기 때문에 묘자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다가 세우면 좋겠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지식만 있어서도 풍수지리가 필요 없어요. 가장 좋은 전략적 위치를 아니까. 하물며 박정희 대통령은 뭐 군인 천재고 이승만 박사는 그걸 떠나서 동서약을 이미 통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직창용을 의지한다. 다 종북 좌파가 만들어낸 다 그야말로 세상 개소리 거짓말이죠.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이렇게 다 끝나거나 1년 후에 프란체스카 영부인이 참석하십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는 워낙 피곤하고 힘드셔서 못 오시고 1년 후에 영부인이 오셨는데 특별히 이승만 박사의 이제 생일날 맞춰서 오시게 됩니다. 90일째 생일날에 맞춰서 오셨습니다. 그때 이제 중앙대 총장 이명신 총장께서 영부인을 영접을 하시죠. 자, 그 다음 사진에 해상도가 굉장히 낮은데 바로 이제 이승만 박사의 묘지를 처음으로 프란체스카 영부인이 참석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양자 이인수 박사와 며느리 조혜자 권사가 동행했고 초대 내무부 장관, 초대 비서실장, 미국에서 오자마자 비서실장을 했던 윤치영 또 이은혜 부부가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이제 분향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분향하는 모습인데 이승만 박사가 돌아가셨을 때에 제가 아직 이 애가를 지은 사람을 못 찾았는데 이런 애가를 썼습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영웅, 전 세계의 반공 지도자, 항일의 투사, 오호 슬프도다. 조국 광복의 거성,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는 승천하시도다. 삼천리 강산도 울고 삼천만 백성도 애통하도다. 이 애가가 거짓말이 아니죠. 정말 세계사적인 그런 업적이고 또 정말 아까 보신 것처럼 서울 시민 정도가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애통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이제 프란체스카 영부인과 뒤에 이제 서 있는 분은 이제 모윤숙 여사입니다. 다 건국의 공신들이죠. 부장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이제 마지막 장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제 분향하는 모습인데 여러분 분향단 오른쪽에 뭐가 보이죠? 이게 바로 성냥입니다. 성냥. 이게 유엔표 성냥인데 그동안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산림녹화 사업을 성공하고 여러분 요즘에 유명한 미루나무, 뽀플라 나무라고 그러죠. 뽀플라 나무 재배를 성공해 가지고 그 나무를 통해서 처음으로 조일 성냥 공장에서 천안에 있는 조일 성냥 공장에서 성냥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1965년도 상황만 해도 이 정도였습니다. 성냥을 최초로 만들었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조일 성냥 공장을 방문했을 정도니까. 근데 지금 뭐 성냥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주선에 쏘어올리는 그런 최첨단 그런 국가가 됐죠.
그래서 이 조일 성냥 공장에서 만든 유엔 성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례식 사진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이승만 박사께서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수혜와 관련해서 이 치산치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걸 제가 유명한 책과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제가 두 권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 세계에서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연구한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세계적인 석학인데 콜랩스, 붕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무슨 책이고 하니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해서 강대국이 됐는데 그 강대국들이 또 어떻게 해서 멸망이 되었냐 그거를 연구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했는데 좋은 자연 환경을 조성하면 강대국이 되고 그러다가 자연을 파괴하게 되면 그 제국이 망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특별히 에너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에너지가 풍부하면 당연히 세계적인 강대국 선진국이 되고 에너지가 고갈할 때 결국에는 제국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또 연결이 되어 있죠. 자, 만약에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훼손하게 되죠. 그러면 에너지 고갈과 자연 파괴가 맞물려 가지고 어떠한 제국도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왜 제국이 그렇게 갑자기 멸망하느냐? 자, 제국이 승왕하다 보니까 인구가 늘 거 아니에요. 인구가 늘다 보니까 에너지 소비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에너지 소비를 제대로 못 맞춰 나갈 때 뭐가 와요? 에너지 부족 현상이 나고 그러면 자연을 파괴되고 그래서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책과 함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러니까 아무리 자연이 파괴가 되고 에너지가 고갈됐다 하더라도 탁월한 지도자가 나오면 자연도 회복하고 에너지도 풍부하게 생산해서 강대국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자연 환경도 좋고 에너지가 풍부한다 하더라도 사악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지도자가 등장하면 그 모든 것을 물 말아먹고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 남북한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죠. 해방 당시에 광복이 되면서 남한과 북한이 나뉘면서 북한은 에너지가 풍부했지 않습니까? 수풍발전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수력발전소가 다 거기 있었고 자연 그 자원이 풍부했고 그래서 엄청난 금강산, 뭐 태백산, 중강산, 백두산 그리고 개마고원 뭐 산림이 풍부했고 모든 게 풍부했습니다. 남한은 거기에 비해서 농경사회로서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수풍발전소에 소련 군정에게 돈을 줘가지고 수색 발전소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도 없고 또 산림도 파괴돼서 거의 민둥산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박정희라고는 탁월한 지도자가 나오니까 지금 뭐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원자력 에너지로 세계 제1의 에너지 국가가 됐고 세계에서 제일 밝은 나라가 됐고 북한은 에너지 고갈로 여러분 전력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평양에 밤에도 모든 전력이 다 끊어졌는데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에만 이 빛을 비치는 그런 이제 에너지 고갈 사태가 오니까 산림 훼손이 심각하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자유통일을 하루속히 빨리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자연 파괴입니다. 다른 인프라는 쉽게 우리의 기술로 쉽게 복원이 되지만 이 자연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해석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더 이상 늦췄다가는 심각한 자연 훼손으로 회복이 힘들 정도가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 공화당이 하루속히 집권해서 자유통일을 이뤄서 이 산림 녹화를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책이 2005년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에이미 추아라고 하는 대만계 여성학자인데 예일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한 사람인데 Day of Empire 2007년도에 이 책을 이 책의 또 주제도 뭔고 하니 강대국의 흥망성쇠입니다. 어떻게
하이퍼 파워, 슈퍼 파워보다도 더 큰 게 하이퍼 파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이퍼 파워 초강대국이 일어났고, 그런데 그 강대국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망했단 말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로마, 그리스, 스페인 제국, 대영 제국,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던데 그거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이제 중국이 제국이라고 까불고 있는데 역시 무너지고, 일본 제국 무너지고, 미국 제국 하나가 지금 간당간당 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이퍼 파워 국가로 성장을 했고, 또 어떻게 어느 순간에 왜 망했느냐를 연구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핵심은, 키워드는 뭔고 하니 사랑의 상실, 포용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포용성. 자, 쉬운 얘기로 당나라 제국이 유명하죠. 당나라 제국. 당나라 제국이 왜 그렇게 제국이 됐냐? 바로 삼국시대 신라의 최치원이라고 하는 외국 사람이지만 탁월한 청년이지만 탁월하니까 외국인이지만 포용해서 관료로 쓰니까 당나라가 번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선 사람뿐만, 신라 사람뿐만 아니라 백제, 고구려, 또 위구르족, 중동에 있는 사람, 정말로 전 세계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탁월한 인재들을 포용성 있게 등용해가지고 제국이 됐는데, 근데 왜 그 제국이 또 한순간에 망하냐? 그래서 제국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탄핵과 같은 사태가 왜 일어났어요? 기득권층 때문에 일어나요. 기득권층이 자기 기득권을 보호하다 보니까 뭐가 사라져요? 포용성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최치원 쫓아내고, 또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이재수 장관, 검찰 조사하다가 자살시키고, 이렇게 해서 포용성을 상실하다 보니까 이 기득권주의에서 그 제국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 사태를 우리는 조원지 대표님과 함께 우리가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기득권 양당 정치에서 사법 기득권, 검찰 기득권, 정치 기득권, 언론 기득권, 학문 기득권, 이 모든 기득권층들의 이런 이기주의에 의해서 사회의 포용성이 상실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는 여기에 더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 정의와 진실이죠. 정의가 무너지면 어떤 사회든지 망합니다. 정의가 있을 때 그 정의 위에서 평화와 발전이 있죠. 그리고 진실입니다. 거짓이 난무할 때 무너집니다.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도 거짓으로 멸망했고, 또 모든 제국들이 거짓과 정의와 진실이 사라질 때 그래서 사랑과 정의. 그래서 에이미 츄아는 이 포용성만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저는 그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를 이 정의와 진실로도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놀라운 학자들의 얘기가 광복 이후 남한과 북한, 대한민국과 북괴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완전히 증명이 됐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남한은 에너지 고갈과 완전 민둥산인데, 지금은 탁월한 지도자를 통해서 에너지와 자연 산림 회복을 회복했고, 북한은 그 풍부했던 자원이 다 고갈돼 가지고 산림 훼손까지 오는 최악의 경우가 왔는데, 그게 뭐냐? 딱 하나입니다. 탁월한 지도자 이승만, 박정희의 지도력과, 그리고 그 체제죠. 여기 하나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체제입니다. 시스템. 그래서 좋은 시스템이니까 발전하죠. 나쁜 시스템이니까, 공산주의 시스템이니까 망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것도 또 지도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나빠도 지도자가 탁월하면 강대국이 됩니다. 근데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지도자가 어리석으면 바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걸 겪잖아요. 가장 좋은 자유민주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바로 어리석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붕괴되고 망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각하 시절에는 참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바로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그리고 선진 시스템을 계속 도입해가지고 오늘날 한강의 기적을 이뤘는데,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하죠. 70년 만에, 그것도 전쟁, 일제 식민지 36년, 또 전쟁의 폐허 만에 이런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초유의 사건인데 이 한강의 기적이 어리석은 지도자들과 기득권층과 정의가 무너지고 진실이 사라지는 가운데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우리 조원진 대표 우리 공화당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이 지지를 해 주셔야만 이런 놀라운 역사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치산치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국가 지도자에게는 국방안보, 또 경제발전, 사회안전망, 또 인재양육 등등 여러 가지 중요한 리더십이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치산치수입니다. 즉 자연의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도 최고의 선진국을 이뤘지만 뉴욕의 그 맨하탄이 허리케인으로 완전히 쑥대밭이 되지 않습니까?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블랙아웃, 정전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또 일본이 얼마나 선진국입니까?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완전히 원전 문제로 아주 그냥 골치를 앓는 즉 제일 중요한 국가 지도의 책무는 바로 치산치수, 자연 대비를 잘 하라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BC 2800년에 테오보키가 즉 우리 단군의 자손이 황하강 유역을 이주해가지고 그 중국인에게 처음으로 법치주의, 또 한자, 또 농사법, 또 아까 성냥 얘기했지만 이제 부싯돌을 사용하는 불의 사용, 또 의술, 약품, 의약품 이런 것들을 전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인들이 최고로 숭앙하는 신이 태오와 복희 신인데 태오와 복희는 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민족 단군의 후손의 사람으로 그런 일을 가서 해준 것이죠. 이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치산치수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화강 유역에 범람하는 물, 가뭄 이런 것들을 치산치수를 가르쳐 줘서 중국을 개발했던 거죠. 자, 1941년도 일제시대 말기입니다. 수원 강교산에 사방공사 완성 기념비가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간조 요시꾼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념비를 세운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자,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도 치산치수가 식민지지만 여러분 자기가 관리하는 식민지가 부강해야 물론 우리를 부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뺏어먹기 위해서지만 뺏어먹으려면 부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농사를 잘 짓게 해야만 쌀이라도 뺏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제 식민지지만 치산치수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원의 강교산 사방공사 사업 기념비를 세울 정도인데 이번에 문재인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치산치수 수혜에 대한 아주 빵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사진에 그러면 우리나라의 치산치수는 언제부터 시작되냐? 놀라운 사실은 이승만 박사가 자기가 광복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미 국무부에서 소련 간첩 알거히스가 계속 방해를 해가지고 국무부에서 비자를 안 내줘가지고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메가더 사령부에게 연락해가지고 이제 메가더 구정기를 타고 오는데 그러니까 8월 15일 날 해방이 돼도 2달 동안 못 오신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이승만 박사가 뭐 했냐? 제일 먼저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가 역시 41년도에 추방당했거든요. 추방대가 인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광복군을 교육했습니다.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광복군이 조직되고 바로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 바로 우리암 선교사가 광복군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우리암 또 선교사 자녀들이 특수부대에다 장교로 정보장교로 훈련을 시켰는데 바로 메가더 원수에게 바로 연락해가지고 프랭크 윌리엄 선교사를 농업고문으로 빨리 임명해서 입국을 시키라 해서 이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가 입국해가지고 농업고문을 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 우리암 선교사 아들이 조지 윌리엄스인데 이름이 우광복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일제 식민 시대에 태어났거든. 1910년도 한일합방이 된 다음에 우리암 선교사가 왔는데 오자마자 인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광복이는 인천에서 태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평양에서 사역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선교사 재산 관리를 다 하고 추방당해서 인도에서 갔거든요. 그런데 이 우광복이는 해군 군의관 중령으로 1945년 9월 8일 날 최초의 미 제24군단 제7사단이 인천항에 도달했습니다. 급하게 왔죠. 준비도 없이 그냥 일단 온 거예요. 소련을 막고자. 그런데 미군이 인천에 도착하니까 막 인천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익 인사들이 막 태극기 성적을 들고 환영을 하면서 막 뭐라고 그러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광복 조지 윌리엄스 선교사가 그걸 통역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군 군인관이 한국말을 잘하냐 그랬더니 내가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자리하니까 잘 알죠. 그래서 하지 군단장의 최초의 통역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군 군의관이 졸지에 미 군정청 통역관과 미 군정청의 최고의 정치 고문 역할을 하는 거죠. 아버지는 농업 고문으로 아들은 통역관으로 그게 다 이승만 박사의 인맥이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왼쪽 사진이 우리암 선교사가 평양 죄송합니다. 공주 영명학교에서 사역할 때 그 영명학교 출신들이 바로 그 유명한 조병옥 박사, 그 다음에 또 이 윌리엄스 우광복 선교사 통역을 이제 넘겨주죠. 누구한테? 바로 이명옥 박사. 그게 바로 우리암 선교사 키운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고문 역할을 하죠. 그래서 1946년 놀라지 마세요. 4월 5일 날 이승만 박사의 건의로 최초의 미 군정청에서 식모기를 제정합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미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걸 다 구상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식모기를 제정해서 녹화 사업한 거예요. 자기가 미 군정청이니까 자기가 직접 못하니까 바로 우리암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농업교문을 만들고 또 이승만 박사를 아는 키운 제자들을 군정청에 대거 보내가지고 모든 정치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사진에 보면 1948년 여러분 4.3 사태 아시죠? 4.3 사태 이투로가 뭐예요? 식목일이잖아요. 식목일에 뭐 했어요? 식목일 제3주년에 미 군정장관 딘 소장 6.25 돈낭 때 포로된 이때는 이제 군정장관으로 딘 소장이 남산에만 2만 6천 그루의 나무를 싣습니다. 여러분 사진 죄송합니다. 공짜 하나가 빠졌습니다. 2만 6천 그루의 나무를 딘 소장이 심고 오른쪽에는 전라북도 민둥산에서 식모기를 하는 아니 지금 전국적으로 나라 이렇게 건국도 되기 전에 산림녹화부터 하는데 제주도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남로당 선거 방해 폭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번에 4.3 사태 조사한다는데 하세요. 해서 조사해가지고 4.3 사태 관련 있는 사람은 이거는 그야말로 대역죄죠. 이거는 대한민국하고도 관계없는 미 군정청 하에서 한 것이고 유엔의 선거를 반환한 거기 때문에 유엔을 그야말로 유엔 국제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4.3 사태 관련자들은 유엔 국제법에 ICC에 해당하는 사람이고요. 다만 그 진압 과정에서 희생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진압 과정에 희생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 지금 남로당 선거 방해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희생된 민군 거기에는 부역자들도 있고 또 자이든 타이든 김달삼에게 빵 갖다 주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협박에 있어든지 아니면 공산주의자든지 그거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산주의자로 부역해서 빵 갖다 주다가 사살당했으면 그건 ICC 기속감이고 협박에 의해서 협박에 의해서 권총 들고서는 나 갖다 주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갖다 줘서 죽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다. 그건 보상을 받아야죠. 이렇게 조사해야 됩니다. 이것만 봐도 4.3 사태의 본질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무라도 한 그루 더 심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때만 전국적으로 100만 그루를 심습니다. 근데 제주도에는 100만 그루를 심지 못하고 뭐예요? 4.3 사태 때문에 박살이 난 거예요. 나무가 오히려 다 뽑히고 전쟁하는 바람에 요 게릴라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다 나무 다 훼손해 가지고 벙커맨 들었겠죠? 빵카맨 들었겠죠? 자, 그 다음 사진에
1951년 4월 5일, 여러분 전쟁 나고 1년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 나고 1951년도 4월 5일 날 중공군하고 지금 전쟁하고 중공군을 축출할 때 이승만 박사는 살림 녹화하신 거예요. 식목일 날 보세요. 왼쪽에 나무 심는 장면이고 오른쪽에 뭐라고 연설하는 거니? 나무를 사랑하고 심어 가꾸어 금수강산을 만든 자. 참 대단하시죠? 지금 막 전쟁으로 이강산 저고지가 다 피를 문들고 피와 땀과 눈물을 문들고 폭탄으로 인해서 막 그냥 산이 백마고지가 뭐예요? 울창했던 천리삼각지도 그 산림이 하도 포에 맞아가지고 허옇게 벗어졌는데 그 모양이 백마 모양이다 그래서 백마고지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이승만 박사는 나무를 사랑하고 신고 가꾸어 금수강산 만들자. 그래서 산림녹화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세계적인 학자들이 한강의 기적을 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산림녹화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다른 경제적인 발전, 기술의 발전, 이건 얼마든지 시간을 당길 수가 있어요. 일본에서 반도체 사업 30년, 우리는 10년만 할 수가 있고, 미국의 철도 사업 20년, 우리는 10년 만에 KTX도 할 수 있고, 이런 과학 문명이라든지 경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시간 단축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번 자연이라는 거는 그렇게 시간을 단축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거를 70년 만에 완전히 산림 녹화를 이뤄갔다는 것은 바로 이승만 박사의 이 산림 녹화,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계승한 아까 성냥을 최초로 만들었던 박정희 대통령 1965년도에 성냥을 만든 게 얼마나 감격스러우면은 조일 성냥 공장에 참석을 하셨겠습니까? 제가 그때 온양온천 국민학교에서 천안 남성군이라고 통학할 때인데,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승만 박사님이 마지막 하신 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원자력 연구원 그 개소식 공사장 하는 거, 또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 이승만 박사,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소장 임명한 거,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국제호텔이라든지 조선호텔 호텔을 이렇게 점검한 거. 여러분, 호텔 사업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선진국의 꽃은 뭐예요? 관광 사업이거든요. 관광 사업이 발달한 나라가 선진국 아닙니까? 이승만 박사는 이미 거기까지 컨셉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래서 오늘날 호텔 사업의 아버지도 이승만 박사고, 그걸 계승해서 최초로 호텔을 만든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워커힐 사업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1959년 11월 11일 날 시흥에서 사방사업 촉진 전국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 자세히 보면 그 팻말마다 농림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기도 이 팻말이 쫙 붙어 있고, 그때 요거를 또 관리한 게 누구냐? 제6관구 사령관 박정희 소장입니다. 이게 6관구 관할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1960년도 4월 9일 날, 여러분 4월 9일이면요 4.19 나기 10일 전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박사는 그대로 국정수행을 다 하신 거예요. 자하문 일대, 여러분 자하문 아시죠? 서대문 넘어가는 그 자하문 일대 사방공사 현장을 시찰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감동적인 또 사진이 있습니다. 1960년 4월 10일 날입니다. 경무대에서 단풍 묘목을 묘목을 손수 기르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 모습이 오른쪽 사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확실치 않은데 지금 여러 가지 사진 해독으로 봐서는 묘목을 지금 이게 심는 게 아니라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서 옮기려고 하는 마지막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이승만 박사는 전국적으로 3만 개의 단풍 묘목을 배포해서 심게 했죠. 그러니까 참 4.19 학생이고만 잘 정치적으로 안정해서 이렇게 해결됐어도 이승만 박사는 리더십에 전혀 문제 없이 놀라운 정말 한강의 기적을 이어갈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안타깝게 하야를 하셨는데, 또 참 역사의 전화의 벽이라는 것은 아이러니한 게, 그래서 장면 정권이 들어서서 8개월 만에 나라를 물 말아 먹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
문제가 생기죠. 그 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8개월 만에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5.16 박정희 반공 무혈 국민혁명이 성공할 수 있고 전 국민의 호응을 따라서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한강의 기적이 김영삼, 김대중 정권으로 IMF를 만나면서 또 대북 친북 정쟁으로 나라가 위기에 닥치자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한 계기가 되었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하는 어이없는 이 거짓 공작 불법 탄핵 무효, 우리가 그래서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감사한 거는 그 탄핵 무효를 통해서 조원진이라고 하는 정치가와 또 우리 태극기 국민들이 결합해서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탄생했다는 것이 전화위복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회호 가운데 천하 제일강산, 그래서 천하를 빼고 제일강산,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의 궁극적인 비전은 자유통일을 해서 한반도 전체를 삼천리반도 금수강서를 회복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이거 이상 비전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이것을 이어받으시는데 제가 이번에 박정희 대통령의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회호만 이제 그 다 조사해가지고 유비무환 회호만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통치를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1시간이 거의 돼서 제가 그럼 요것만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같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16 반공무효 혁명과 박정희 대통령의 각하의 정신은 한마디로 뭐냐? 유비무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1968년도 그 유명한 1월 22일 날 그 북파공장원 청와대 습격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 처음으로 7월 달에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희호를 쓰십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면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희호인데 제8사단장 양봉식 소장을 위해서 아마 그 게릴라 이 또 선멸작전과 또 여러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쓰신 희호가 바로 유비무환입니다. 이 양봉식은 여러분 오늘 다부동 전적비에서 이승만 박사 또 트루먼 대통령 동상 제막식을 했습니까? 그 다부동 전투 때 673 고지라고 제1사단 제11년대 3대대 제10중대장 대위로 40명의 특공대를 지휘해서 이 고지를 탈환한 아주 그 공을 세운 그런 역사가 있는 분인데 바로 이렇게 유비무환의 희를 써주셨고요. 왼쪽 사진에 보면 여러분 2월 21일입니다. 그 다음 날 그 현장을 직접 방문하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게릴라 잔당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는데 참 용감하시죠? 직접 그 게릴라 침투한 그 북한산을 시찰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요 사진이 오른쪽 사진이 여러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 사진까지만 설명하고 다음 주에 이어가겠는데 이게 1969년도 가뭄, 그때는 이제 홍수가 아니라 가뭄으로 엄청난 민생의 고난을 당할 때 집무실에서 청와대 창가에서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노심초사하고 걱정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진에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가뭄에 걱정하는 그런 사진인데 이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밤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모든 사회각분야의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여러 가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농업관계는 사회치의 최고 청년 노화산이라는 청년을 이제 했는데 노화산이라는 청년을 부른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신학생이기도 했겠습니다. 그래서 어딜 밤에 가자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딜 가는 거 아니에요? 원당 저수지에 가가지고 그 원당 저수지 메마른 그 물이 없는 그리고 그 옆에 논밭이 쩍쩍 갈라진 곳에 그 갈라진 틈바구니에 메마른 벼이삭을 짚고 박정희 대통령이 막 우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가뭄지에서 우리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구원해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 노화산 청년이 지금
저를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분이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바로 그때의 사진입니다. 자, 이후로 그 다음 사진까지만 그냥 보시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비무안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력을 계속 이어서 다음 주 8월 2일이죠. 다음 주 이제 제 32차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시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